예, 안녕하십니까. 배우조선해양 사무직제 지회장 노현범입니다. 일단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120석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저기 공익요원한테 100석만 깔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0석만 깔아달라고 얘기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일 많이 시켜갖고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임금 피크 관련해가지고 저희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두현 변호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사건도 담당하시는 거죠? 네. 예. 앞으로도 계속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대략적으로 시간은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실 텐데 그게 일반적으로 길다라고 하니까 전체 걸리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임금 체계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좀 솔직히 저희한테 너무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신 분들 다 퇴직자십니까? 아니면 재직자 섞여 있습니까? 전부 재직. 저는 재직자세요? 퇴직자 아무도 안 오셨어요? 퇴직자는 별도로 별도로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네.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소송을 넣었어요? 네, 하고 계시고요. 어디다가요? 그 별도로 변호사를 사셨거든요. 어느 변호사 혹시? 그걸 제가 큰일 났네요. 네, 뭐 임피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전체 설명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5월 26일 한 달 정도 됐죠?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저희도 좀 놀라웠습니다. 설마 대법원에서 이거를 무효라고 선고를 해줄 줄은 생각 못했는데 무효로 바로 선고가 팍 나와가지고 상당히 현장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현장에서 문의가 빗발치게 전화 왔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오고 뭐 텔레그램 메신저로도 오고 사무실 전화로도 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온 여러 노조와 퇴직자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저 부르고 설명회를 지금 엄청 많이 다니고 있고 주로 그분들을 이렇게 저녁에 저를 부르시기 때문에 저녁에 본의 아니게 자꾸 야근을 하게 됐고요. 급기야 거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네. 그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에 따른 거예요. 우리 법에 의해서 정년이 60세로 강제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네, 단협이나 쇼피치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60세로 지금 강제되고 있습니다. 자, 법에 의해서 그 강제되고 있는 그게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있어요. 정년 60세로 보장하고 있는, 강제하고 있는. 자, 그런데 그 같은 법 4조의 4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은 모집 채용뿐만 아니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근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하는 임금 차별 뭐예요? 임금 피크제죠. 임금 피크제 제가 줄여서 계속 임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임피제. 임피제가 정확하게 나이를 이유로 임금 차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소송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대부분 상당수의 임피제 무효 소송을 좀 다시 지고 있었는데 학업심에서 이 대법원에서 이걸 무효라고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5월에. 내용은 이 법규가 강행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하면 단체 협약으로 정했든 노사 합의로 정했든 뭐 개별 합의로 개별 동의를 했든 말든 전부 무효고 엎드려 줘야 된다. 임금 피크가 없었다면 줬어야 될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혹시 여기 오신 분들 통상임금 소송 대우조선도 해서 대우조선은 그때 잘 안 됐죠. 통상임금 소송이. 예.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받은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왜 받았냐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사실 임단협으로 단협에 항상 모든 거의 대부분 노조의 단협에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빼놨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기상여금 통상에서 다 빼놨었어요. 특별한 점 없으면 보통은 다 빼놓고 그래서 매년 임단협 하면은 정기상여금 빼고 일단 통상임금 아니로 치고 그리고 인간 그 OT 뭐 수당 다 계산해서 통상임금 그 임금 인상을 정하고 이랬었어요. 단협에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라고 노사가 다 합의해줬던 겁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심지어는 당시에 노동부에서도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라고 행정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맞다라고 2013년 12월에 선고를 팍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냐? 그리고 이제 그거 단협으로 정했든 뭐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했든 개별 동의를 해줬든 뭘 했든 다 무효다. 법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고 임금 줘야 된다. 왜 그렇게 판결하냐면 그게 바로 강행법규거든요. 노동관계법들은 대부분 다 강행법규로 돼 있어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관련된 규정도 강행법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령자고용법 4조의 4 나이를 이유로 임금차별해서는 안 된다. 강행법규다라고 대법원이 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강행법규이니까 이거에 위반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뭐 개별 동의 전부 다 무효 임피지는. 그러면은 임피지 없었을 때 줬어야 될 임금을 지급해야 되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임피지가 무조건 무효일 것 같죠? 이길 것 같잖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 바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거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4가지를 제시했어요. 일단 도입 목적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 도입 목적대로 인건비 절감폭을 썼나 이겁니다. 자, 임피제가 우리 대우조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뭐 2003년 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했지만 보통 본격적으로 그 밖에 5년 뭐 50%씩 가지고 이런 거는 2016년부터 적용됐죠. 네. 왜냐하면은 정년 60세를 하면서 그 법 개정 그게 2013년 5월에 있었고 시행이 16년부터였는데 민간 기업들은 보통 14, 15, 16 법 개정 이후에 13년 5월 법 개정 이후에 많이 임피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공공기관들은 다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재계 좀 수건 같은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그 직무급제 다 호봉제, 연공 호봉제 임금 체계잖아요. 대부분이 그거에 가장 그 사용자를 싫어하는 부분은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이 너무 높아진다. 이게 지금 사용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재계의 굉장히 수건 같은 거였습니다. 임피제는 나이든 노동자들 깎고 싶다 이거는. 그걸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피제를 도입하려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민간 기업에는 강제로 이거를 하기가 법 개정하지 않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이랑 공기업부터 밀어붙였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공공기관들 많은 공공기관들이 08년, 09년 정권 초기에 많이 임피제를 받았어요. 도입됐어요. 강제로. 그래서 그때 그래도 또 나이를 이유로 뭐 임금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명분이 좀 없잖아요. 아니 뭐 늙으면 임금 깎아야 되나 하는 게 똑같은데 55세 되면 갑자기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보다 이상하잖아요. 사람 뭐 신체 나이는 한 30대만 돼도 바로 꺾이는 건데 기준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뭔가 정치라는 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도입 목적을 포장을 좀 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청년을 더 고용하기 위해서 장년층들이 조금 선생님들이 양보를 해서 그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쓰자.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어떤 사회적 대타협으로 하자. 이런 도입 목적을 막 홍보를 했습니다. 명분으로.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이런 식의 명분을 많이 내세웠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어쨌든 뭐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도입 목적 정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당한 도입 목적을 했는가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청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인피제를 도입했다면 그 절감한 인건비만큼은 실제로 청년 고용에 썼는가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인피제를 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감액 폭이 너무 크진 않은가, 적용 기간이 지나치게 길진 않은가. 또 인피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칙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니까 인피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적절한 보상이 있는가.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 임금 아끼는 거니까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해줬나, 혹은 정년 연장이 제일 핵심이고요. 노동시간 감축이나 노동 강도 감소, 혹은 뭐 퇴직 후에 다른 보상, 뭐 촉탁직을 3년 보장했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보상이 있었는가. 요런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이 중에 뭐 하나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무효다, 혹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유효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네 가지가 어느 하나가 있건 없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유효 무효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한 제시한 법리고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판단된 이 실제 사례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이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이제 그 당시에 인피제 도입할 때 회사 설명문건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이다 이런 게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전자부품연구원의 인피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부당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정당하지 못한 목적에서 55세부터 적용됐고, 또 전자부품연구원은 원래 정년 61세였는데 61세 정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다. 우리 나이겠죠 아마. 유지한 상태에서 55세부터 한 달에 100에서 300만 원 대폭 감안하게 됐다. 원래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그 법 개정 전에도 원래 60세인 데가 많았어요. 정년이. 공무원 정년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년 더 늘리고 높이면 인피제 마시를 도입된 거죠. 5년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적정한 보상도 없었다. 그렇다고 인피제 직원들이 뭐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빡세게 일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은 도저히 이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피제이기 때문에 이 인피제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불이익이나 좀 심한, 소위 쉽게 말해 심한 인피제잖아요. 심한 인피제.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 이 정도 돼야만 무효다라고 한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 돼야만 무효라면 여기만 무효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일단 여기는 무효인데 다른 사업장의 무효인 거는 이런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들도 개별적으로 이 네 가지 요건에 맞춰가지고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가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무직에 혹시 임단협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합니까? 저희는 인단협이 없습니다. 교섭 안 해요? 못해요. 주는 대로 만. 예? 주는 대로 말고. 주는 대로 한다고요? 저희는 교섭 지회 만들었잖아요. 근데 노조에서 같이 교섭 안 해요? 네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정규직 지회에서요? 현장 지회에서요? 현장 기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한 번 더 쉽게 요약하면 뭐 정당한 목적도 없고 불이익이 과도하며 적절한 보상이 없는 그런 인피제는 무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과도한 게 어느 정도냐, 적절한 게 어느 정도냐, 이 구체적 기준이 없죠.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뭐 밥 한 공기 먹어도 적절한 사람 있고 한 공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한 공기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적절하다, 과도하다 이거는. 그래서 뭔가 사실은 어떤 수치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수치적 기준이 없어요. 수치적 기준이. 그럼 어떻게? 같은 사례를 두고도 판사마다 승패가 갈릴 수가 있어요. 판사마다. 일단 언제까지? 어느 정도 판례가 형성되기 전까지. 판사마다 개별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어떤 판사는 이게 과도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판사는 이게 과도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법원에서 이거 비슷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이 형성되겠죠. 평균적인, 그죠? 소위 그런 판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약간 예측이 될 수 있어요. 아, 판사들의 우리 법원의 어떤 평균적인 이 유무의 판단 기준이 이 정도다라는 어떤 감이 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직 하고 싶은 판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 약간 통상임금 신인치 판결의 경험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신식이 아니고 다른 걸로 졌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통상임금 사건이 다른 사업장들이 뭐 신인치으로 졌다 이겼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저희는 연봉제여서 예, 압니다. 그 들어보셨냐? 이게 뭔지 아시냐고 잘 모르시죠? 저희 회사도 그래서 신행식에 네,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이지. 그 주면 줘야 되는 건데 대법원이 그때 무슨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통상임금이더라도 통상임금 노동자를 청구해가지고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면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그건 법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강행법규에 따른 임금을 갖다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임금 청구한 임금 체불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 체불 안 줘도 된다. 체불이면 안 줘도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체불임금이 회사가 어려우면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판결을 해버렸다. 이 대법원 당시에. 너무 기가 막힌 판결인데 심지어 그러면서 그 기준도 제시 안 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회사가 어려운 거냐? 오래 적정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럼 과거에 10년 동안 적정하다가 오래 적정했으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과거에 뭐 5년 동안 적정한데 한 2년 적정하면 또 괜찮은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장의 통상임금 소송이 온 개판으로 갈렸습니다. 이긴 데도 있고 진 데도 있고 엉망진창으로 갈렸어요. 1심 졌는데 2심 다 이기고 막 저희가 한 것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업장은 부산지법에 들어간 건 이기고 창원지법에 들어간 건 졌어요. 같은 사업장인데 판사마다 부산지법 판사는 이 회사 별로 어렵지 않다. 창원지법 판사 이 회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판사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과도하다. 내가 보기에는 과도하지 않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조금 안 할 수도 없고 또 했다 하긴 하는데도 리스크가 좀 있고 배속 리스크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그간 이 소송을 좀 어려웠던 하고싶어서 많이 졌던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고령자금법 19조 이해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까 고령자금법 4조의 4에서 나이로 유한 임금차가 안 된다 돼 있었고 19조에 전문 60세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19조 이거를 전용 60세 이거를 입법을 할 때 이 19조의 2가 같이 입법이 됐습니다. 13년 5월에 이 내용 보세요. 제목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 개편 등이고 이 19조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와 과반수 노조는 이 회사 여건에 따라서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금 체계 개편 등. 자, 임금 체계 개편 뭘 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임금 체계 개편이지 임피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뭘 하라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입법 당시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임금 체계 개편은 사실은 임피제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입법이긴 했어요. 차마 임피제 도입해라고는 법에 넣기는 좀 심해가지고 못 넣고 임금 재개편 등이라고 지금 적당히 이상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입법 경위가 임피제를 염두에 둔 입법이었다고 하면 아니 뭐 4조의 4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차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거는 같은 법에서 임피제는 같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 아니냐. 그러니까 무효로 보기 어렵다. 라고 이런 식의 법리로 그간 많이 다 패소했었습니다. 학업심에서요. 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해버렸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충돌하잖아요. 4조의 4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임금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19조에는 마치 임피제 도입할 수 있다 여지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조화롭게 해석을 하려면 합리적 수준의 임금 재개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법에서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긴 했지만 만약 이게 없었다면 19조에 이가 없었다면은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차별 웬만하면 무효죠. 원칙적 무효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19조에 2가 있으니까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 그래도 이 법이 19조에 의해서 임피제를 사용자 마음대로 도입해라 엉망으로 도입해도 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범위로 도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조에 2가 예정하는 이 법을 조화적으로 해석했을 때 생각되는 상식적인 그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임피제는 무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칼로 이제 무자르듯이 이 사업자는 이깁니다. 여기는 집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다만 우리한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유리한 사정은 몇 가지가 있고 뭐 불리한 사정은 얼마나 있는지 이 정도만 일단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송 들어가면 우리한테 유리한 사정은 최대한 설명하고 불리한 사정은 최대한 방어를 하고 이렇게 가야겠죠. 일단 유리한 사정은 정년 연장이 없었던 경우 임피즈 하면서 당연히 제일 유리한 사정일 겁니다. 소위 정년 유지형이라고 이제 노동부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문제입니다. 법에 따라서 16년부터 법에 따라서 60세가 강제됐죠. 우리가 정년이 58세부터 60세로 연장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16년 1월 1일부터 맞습니까? 자, 연장은 됐는데 그게 회사가 임단협으로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연장해 준 겁니까? 어때요? 회사가 양보해 준 거예요? 근데 2014년도 단협에서 14년 도입했습니까? 60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14년에 했어요. 다른 데도 14년 많이 했는데 단협에서 연장, 원래 12년 단협에서 58세 플러스 1로 연장을 했다가 14년도 60세로 다시. 알겠습니다. 16년에 14년에 합의했다는 거죠. 자, 보통의 다른 사업장은 대부분 14년, 15년에 많이 합의를 했는데 조합했으니까. 조합에서 했겠죠. 왜 그러냐면 13년 이 정년 60세 법 개정이 13년 5월에 있었거든요. 개정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14년 5월이면 이미 뭐 임단협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14년 임단협 때 많이 받았어요. 회사가 먼저 요구해가지고 어차피 정년 2년만 있으면 강제될 거잖아요. 어차피 강제될 거 일단 늘려주고 대신 임피제 받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14년에 했든 뭐 15년에 했든 이미 그 14년 이후에는 이미 법으로 16년부터 60세가 강제되는 게 예정된 상황이었죠. 확정적인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제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60세로 해준 게 회사가 뭐 뭔가 양보한 걸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임피제를 받아야만 정의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죠. 임피제를 안 받았어도 우리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우리가 사인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서 정년은 그냥 60세로 강제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임피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임피제를 받은 데 대한 보상 조치를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회사에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네. 실제로 뭐 퍼센테이지도 봐도 그 전체 우리나라 사업장에 임피제를 받은 데가 30%가 채 안 됩니다.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좀 많이 받았는데 대기업들도 한 절반 정도 받았습니다. 한 절반 안 받았어요. 임피제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임피제 안 받은 그 사업장 어떻게 됐을까요? 60세 강제됐죠. 정년 60세 됐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법에 의해서 60세 강제된 14년 이후에 정년 60세 해준 거는 이거는 뭐 임피제에 대한 보상을 보기 어렵다. 충분히 주장이 가능하죠. 딱딱 말이 맞고요. 자, 그러면 연장된 정년보다 또 앞당겨서 임피제를 시작한 경우 이것도 유리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예컨대 58세, 60세를 조금 늘려줬는데 임피제는 56세부터 적용한다던가. 대우조선 지금 사무주의가 그렇죠. 네. 유리한 사정입니다. 우리한테. 가맹률이 타 사업장 대비 좀 높다던가 누적 30에서 50%를 이른다던가 이 대우 사무주의 대비에 해당합니다. 그죠? 총고용 유지 증대 이런 게 없었다거나 노동 강도가 감소하는 조치가 없었다던가 우리 뭐 특별히 임피제에 들어가면 뭐 노동 강도 감소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없었죠. 똑같이 일했죠. 없었고 혹시 뭐 신규 채용 더 늘었다던가 뭐 총고용이 늘었습니까? 어려운 시기라서 일절 고용 없어요. 오히려 줄었죠. 네, 고용 없었고, 네, 유리한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리한 사정은 반대로 임피제 도입하면서 정년 연장을 줬다. 이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쟁점이 법 개정에 따른 60세 강제 이거를 연장해준 걸로 봐야 돼 말아야 돼야 쟁점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는 연장해준 보상 조치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야 될 쟁점 하나가 이 아까 보여드린 고령자고용법 19조 2, 요 쟁점은 좀 넘어야 돼요. 어쨌든 19조 위에서 임피제 도입 염두에 입법이 있었으니까 그 법에 따른 조치라고 회사는 당연히 주장할 테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무조건 무효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타 사업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액률이 낮거나 반대로 뭐 노동시간 단축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준다거나 또 인피제 되신 분들 아마 고용보험에서 인피제 지원금 수령 아마 하셨을 텐데 지금 안 하셨습니까? 오신 분들? 초반에만 좀 했었나 보네요. 과거에 처음 도입할 때 했었거든요. 뭐 이런 사정이 좀 있다던가 이런 거 왜 썼냐면 제가 다른 우리 패소한 그 하급심 판례 이런 얘기 때 있어요. 당시에 인피제 도입하면서 고용보험에서 인피제 지원금도 지급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 정책적으로 인피제 도입을 법률이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패소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신규 채용 승계했다던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한테 불리한 사정이 될 겁니다. 강화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뭐 해당되는 게 많지 않죠? 네. 자, 근데 제가 바로 이 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을 정년 연장 해줌으로 봐야 되느냐, 정년이 연장되지 않음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장해주지 않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 역시나 이 정권 바뀌어보니까 노동부가 정말 노동자 편이 아니에요 전혀. 이 대법원 판결 나고 일주일 만에 노동부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밑에 보면 정년 60세 법 개정이 된 2013년 5월 이후에 도입한 인피제는 법에 따라서 강제된 60세라 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해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줬으니까 그 이후 도입한 인피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입장을 팍 행정해서 냈어요. 도움이 안 되죠 이 새끼들이. 자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렇게 행정해서 공적으로 팍 냈으니까 그러면 13년 5월 이후에 인피제 도입된 인피제들은 다 유효한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통사임금 사건 임단협으로도 우리가 정기사회형 통사임금 아니다라고 받았고 심지어 당시에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으로 계속 일관되게 정기사회형 통사임금 아니다 행정에서 내고 있었지만 법원은 어땠습니까? 노동부의 일관된 행정에서 개무시하고 통사임금 맞다라고 판결을 해버렸죠. 법원은 노동부 행정에서 따라 개무시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그래서 이렇게 노동부가 이렇게 열받는 이런 해석을 해왔다 한들 법원은 개무시하고 승소를 판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뭐 노동부 법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을 때 뭐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리에 유리한 건 없겠죠. 적어도 불리한 사정인 것은 맞습니다. 한 스푼 정도. 그리고 또 약간 그 법원의 어떤 그 흐름 또는 기준을 알 수 있는 그 사례가 대법원 명시적 판결은 아닌데 올해 상반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올해 상반기까지 하급심에서 제가 여러 건이 인피제가 많이 패소했다고 했죠. 그 패소한 인피제가 제가 확인한 한 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건이 올해 상반기에 그 대법원에서 그게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버렸어요. 확정돼 버렸어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거는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법리를 제시하면서 판단한 건 아닌데 그 하급심에서 이미 판단된 거를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확정시켜 버리는 어떤 그런 좀 간소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의 명시적 입장은 아니지만 약간 흐름을 좀 알 수 있는 뭐 어떤 그 기준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들 노동자 패소 하급심 판결들이 총 5건이 있었는데 그 5건의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공단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고령자보호 19조 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 개편에 해당되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기각된 내용들 보면은 여기 인피제의 뭐 구체적인 사안들은 다 좀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수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수치적인 거는 감액률하고 적용기간 정도겠죠, 그죠? 다른 거는 뭐 워낙 사업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걸 봤을 때 한 도입 기간 한 2, 3년 감액률 한 1에 30% 사례였습니다. 요런 것들 패소한 거는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시켜 버렸어요. 올 상반기에 5건이.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총 6건 올라가는 한 건은 기각 확정이 안 됐어요. 한 건은 심리 계속 중입니다. 아마 깨려고 마음 먹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분위기 봐서. 그 한 건은 수치만 봤을 때 5년 동안 총 누적 한 50% 감액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거기만 확정 안 시켰어요 지금. 그럼 대법원에서 다른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감액률과 적용 기간 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요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2, 3년간 1, 30%까지는 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 이걸 초과하는 정도로 수치가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쯤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서 무조건 이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어요 일단. 하지만 한번 짐작은 좀 해볼 수 있다 어렴풋이나. 자 이렇게 뭐 법원에서 이기실지가 불분명한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만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몰라요. 회사도. 우리가 이기실지 이게 곤란한데 애매하다 판단이 안 선다는 거는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소송 잘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뭐 노조법률원 노조법률원인데 뭐 돈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저희 법률원에 변호사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노조법률원에 100명? 아 100명까지 아니고 50이요? 50몇 명 됩니다. 그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50몇 명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참고로 영남권에서 변호사 제일 많은 로펌 30명 있어요. 30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자 같은 데한 500명 있거든요. 예, 그 소위 대형 로펌 여기 세종 이런 데 대형 로펌입니다. 5대 로펌, 6대 로펌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걔네들 다 노동사건만 아니야. 저희는 전부 노동사건만 엄청나게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엄청 많은데 대형 로펌에는 노동사건만 전담을 하는 노동팀이 있습니다. 변호사 팀이. 그 다른 데는 어차피 노동사건 안 하기 때문에 대형 로펌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도 노동사건 안 해요. 대형 로펌에서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팀 거기가 이제 우리처럼 노동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원처럼. 그 변호사 수가 김현장에 있는 노동팀 변호사 수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보다 적어요. 저희 규모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간에는 다들 제가 웃기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계의 김현장이다 불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네, 노동계의 김현장이다. 자, 노동계의 저희가 민주노조 법률이 있다면 이 사용자 측에는 자본 측에는 이 5대 로펌 노동팀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도 저기 대형 로펌에 김현장이나 저 화우나 세종 이런 데 가보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뭐 가보시라 하세요 한번. 수임을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용자 측에 소송을 해야 돈이 되고 그걸 맡아야 되는데 노동자 맡으면 사용자 측 대리 못 하잖아요. 저가 아주 분명한 사건이라서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럼 돈만 많이 주면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노동자들이 꾸준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수임료를 얼마 받느냐면 저희가 보니까 적어도 저희는 민주노조법률 저희는 그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해서 사건 많이 하고 승소를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 일절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습니다. 저희도 다. 그런 남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노동운동에 쓰입니다. 입법 과정에 뭐 정책 관여하고 뭐 거기 그 뭐 연구하는데 뭐 비용 대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수입료 딱 기준 정해진 대로 받아요. 저희가 받는 기준에 보통 20배를 받습니다. 대형 로펌들은 20배 탁수금만. 아마 요 정도 사건이면은 한 100명 이상 들어간 인피 사건이다. 대우조선 좀 되는 큰 노조에서 아마 앞에 통사임무 사건도 그랬을 건데 착수금 한 2억 받습니다. 여러분 그 돈 줄 수 있어요? 2억 준비 못할 거면 대형 로펌 가지도 마세요. 안 받아줍니다. 어차피. 아무튼 그런 그 대형 로펌에서 이 이슈 페이퍼를 냈습니다. 나오자마자 이 판결 나오니까 일주일 만에. 자, 얘네들이 이 낸 이슈 페이퍼 누구 보라고? 회사 인사 담당자 법무팀에서 보라고 낸 건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자 작으니까 제가 밑에 썼습니다. 주요 내용을. 기존 인피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슨 얘기죠? 인피제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쳐야 될 수 있다. 이 뜻이죠. 이해됩니까? 자, 또 다른 대응 어법 중에 하나인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전환 여부, 업무 강도 감소가 있었는지 이런 게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인피제 체험 전반의 적정성을 조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정비를 시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뭐예요? 인피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인피제 정비를 좀 권유드린다. 고쳐야 될 수 있다. 검토해봐라 빨리. 파우도 마찬가지. 여기서 대응어법입니다. 파우도 논팀도 인피제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이다. 판결의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적법한 인피제 운영을 위한 설계 및 구체적 운영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뭐 검토해서 인피제 고쳐야 될 수 있다. 왜? 무효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보면은 대응어법들도 사용자들에게, 회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인피제 무효될 수도 있다. 이거 어찌될지 모른다. 빨리 검토해봐라. 필요하면 고쳐야 된다. 이거. 이 얘기죠. 회사도 몰라합니다. 지금. 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무실은 지금 교섭을 뭐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노조 인단위 교섭하는 곳에는 사용자 측에서도 올해 인단협에서 인피제를 완화시키는 그거를 요구 혹은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도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회사도 이거 어찌될지 모를 소송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일단 상담 사업장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소송을 검토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원칙적 무효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이게 이제 대원 판례니까. 근데 이제 기준이 지금은 아직 이렇게 흐름이 형성이 안 된 상태라서 판사 성향, 뭐 상황 변화 이것 따라 승패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웬만한 소송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퍼센테이지로 승소 확률을 얘기 드립니다. 이거는 한 70%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은 한 49% 봅니다. 꼭 얘기 드려요. 웬만하면 요거는 한 2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요 인피해 사건은 제가 함부로 퍼센트를 얘기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대법원에 제시가 나왔고 어느 정도가 적다고 어느 정도 과도 이거에 대한 지금 하부심이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KT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분 있을 거예요. KT 판결이 한 몇 주 전에 나왔으니까 그 판결도 지금은 나가신 법률은 신수 변호사가 하신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 재판은 끝나면서 바로 팍 원고 쓰면 이렇게 선고하는 게 아니고 변론 종결하고 보통 한 2달 있다가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건의 변론 종결은 4월이었어요. 4월에 변론 종결하고 6월에 선고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 언제 나왔어요? 5월 23일 나왔잖아요. 그 말은 그 KT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변론 종결한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도 대법원 이번 판결의 법리를 충분히 쟁점화 삼아서 심리에서 판단한 걸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그 판단은. 하지만 이제 워낙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뒤에 KT도 큰 사업장에서 판결이 팍 나오고 하니까 좀 기사에 많이 나왔던 것이고 진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 법원의 경향 판단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정년 연장되지 않았거나 아예 인피제 적용기간이 더 길고 우리처럼 감액률이 30% 초과한다. 그럼 제가 아까 일정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제가 사례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이면 사업자는 한번 긍정적으로 소송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감액률이 뭐 20% 정도이고 뭐 3년 적용하고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현장지가 그렇죠? 현장지가 그 정도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데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또 어려워요. 이게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서. 다른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한번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어떤 데는 조합원 총회 없이 막 단협 통과시킬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사무직보다 지금 현장이 인피제가 훨씬 더 완화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협을 하니까 노조가 힘이 있으니까 아니죠? 그렇죠. 단결돼 있고 우리는 단결되어 있지 않고 사무직은 노조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인피제가 없거나 약해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는 역설적으로 노조 힘이 있어서 임피제를 잘 막아냈으면 오히려 승소는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반대로 노조가 없고 힘이 없어서 임피제가 엉망진창이면은 승소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승소할 수 있는 게 결과가 좋냐? 그렇지도 않죠. 처음부터 임피제를 안 받거나 안 받았으면 소송할 일도 없잖아요. 깎일 일도 없었고, 아니면 받아도 뭐 10%만 받았다. 그 소송 비용이랑 들이면 고생이랑 마음고생부터 해가지고 이게 질지 모르는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막 10% 깎이고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노조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약간 이런 역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 대우조선 그 현장지에서는 소송을 글쎄요 할지 도저히 잘 모르겠네요. 사무실에 그 사무직들 대우조선 이 자료 갖고 와봤습니다. 글자가 되게 작죠? 최대한 크게 넣은 거 내렸습니다. 그 자료를 원본을 가져오다 보니까 요즘만 정리하면 여기는 5년 동안 매년 10%씩 감액해서 마지막 해에는 41% 감액됩니다. 호봉 인상은 인정해주지 않고 맞죠? 예, 대신에 인단협 임금 인상분은 올려준다. 맞습니까? 예, 요정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회장님께 얘기 드린 바로는 03년경부터 성과금을 삭감하는 인피제가 선행적으로 도입되어 있긴 했다. 그것이 16년부터는 월 연봉 삭감으로 상당히 계약됐다. 지역규칙 변경으로 당시에 그리고 지역규칙 변경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동의 사인 받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상황은 이런데 결론만 얘기되면 전체적으로 대우선 사무직들은 타사업과 대비해서 유리한 성적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성과 인피제가 16년에 처음 도입된 게 아니고 03년부터 있었던 거죠. 아까 노동부 장관이 뭐라 했어요? 13년 5월 이후에 도입한 인피제는 뭐 유효하다고 봐야 된다 어찌죠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여기는 뭐 정년 연령과 상관없이 인피제를 좀 시작했던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유리한 사정이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16년에 월 연봉 삭감 인피제 도입할 때 부서별로 기명찬반을 받았어요. 기명찬반 맞죠? 이 생각보다 취업 규칙을 노동자한테 이렇게 게다가 인피제가 굉장히 큰 불이익이잖아요. 이 불이익 변경은 조금 까다롭게 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3조에 있는데 그 동의를 왜 받았냐면 기존의 근로조건, 취업규칙, 사규에 있는 그거를 노동자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노동조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그 동의는 그냥 이렇게 기명 이렇게 동의받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직원들끼리 임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총의로 의견 나누고 그래서 동의를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를 했어야 인정하겠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그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과반 동의 필요하다. 그 조항이 왜 있냐? 왜 있겠어요? 사장이 마음대로 이거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근데 노동자 과반이 정말 자유롭게 동의한다면 뭐 근로부터 할 수도 있겠죠. 사정을 봐서. 근데 우리 인피제 받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거 자유로운 의사를 받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 진짜 어려워서 그 인피제 부서놓기가 어려우니까 통 크게 양보해야겠다. 인피제 받아야겠다. 해야지. 동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아니면 나는 진짜 짜증나지만 회사에 시키고 이거 뭐 다 동의하는데 안 하면 찍힐 것 같고 이래서 난 동의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 참고로 그 대교 그 취업규칙 변경으로 유효가 된 선례가 한 5년 전에 대법 판결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그 학습지회사 대교였는데 거기가 딱 인피제 도입을 과도하게 받았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돼서 이겼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과도하긴 했죠. 진짜 아마 팀별로 해가지고 왜 사인해라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했어요. 우리도 사정을 살펴볼 텐데 설령 뭐 이렇게 무효로 할 정도까지 절차가 엉망이다라고 판단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부서장이 부서별로 이렇게 기명으로 OX를 받은 그런 사정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보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 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고요. 제가 좀 살펴본 바로는
또 17년부터 직위정년 도과자에게 임피제 확대 적용한 게 있더라고요. 맞죠? 이 뭐 보니까 그러니까 차장에서 차장 정년이 뭐 5년이가 있는데 그때까지 부장 승진 못하면 임피제 적용 맡아버리고 막 55세 안 됐는데 그 뭐예요?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나가라는 소리였죠? 소리 같은데 맞죠? 네, 그런 취지 같은데 도의 목적이 이상한 겁니다 이거. 이 회사 퇴사시키려고 망신 줘가지고 퇴사시키려고 하는 도의 목적이잖아요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무직들한테 적용하는 피제는 이런 식으로 망신 줘서 퇴사시키는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55세 된 사람들 망신 들어봐서 많이 나갔다. 급기야는 직위정년까지 도입해가지고 들어봐서 나간 사람 많다. 도입 목적, 아까 도입 목적을 정당해야 한다고 했죠. 도입 목적 안 정당합니다.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액법 감액기간 좀 과도한 편이에요. 사무실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정년 연장 기간보다 임피제 기간 더 길었죠. 2년 전이고 5년 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한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 사무직에는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하고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장담은 못합니다. 일단은 거의 뭐 확실히 이기는 법리적으로는 뭐 이겨야 되는 사건도 판사가 또라이면 질 수도 있어요. 판사도 정말 그 상황이 사람이 다양하거든요. 진짜 이상한 판사도 있어요. 별의별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 진짜 미친 판사도 있습니다. 뭐 그런 판사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니까 이제 법원이죠. 그런 판사도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3심제니까 2심, 3심 있잖아요. 재판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물며 이 사건은 이제 아직 뭔가 흐름이 완전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사정은 많지만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은 고려는 해야 돼요. 계속 할 수도 있다 충분히.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퇴직자분들이 따로 어느 변호사 갔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도 다른 퇴직자분들이 잘 모르고 진짜 아무 변호사한테 주도하는 사람이 내 진짜 형님이다. 내 사돈 사촌이다. 이러면서 가신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노동법을 잘 아는 변호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지역에는. 그런데 임피 자체도 노동법적 이슈이지만 여기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들이 이거 취업급식 불이익 변호사인데 이런 건 웬만한 변호사 절대 모릅니다. 주장도 못합니다. 법리를 잘 몰라서. 대급 판결 같은 거 알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정밀하게 잘 주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모르는 변호사들 그냥 해가지고 해소를 했다. 그게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우리까지 불리해서 우리까지 말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저희 민주노총 법률이다 보니까 그걸 가장 걸려 있는 건 택시 최저임금 사건인데 택시 최저임금 사건이 다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온 이상한 변호사들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해소 판례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전국에다가. 그러니까 또 우리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가 막 이봐라 다른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 만들어서 막 냈는데 판결을 보면 엉망입니다. 판사도 이 최저임금법 대법원 판례 법률이 정확히 좀 헷갈리거든요. 정확히 몰라가지고 막 패소 판결만 했더라고요. 진짜 뒷목 잡죠. 그것도 있고 뭐 이제 불법 판매 사건도 그런 게 있었고 통사임금도 그런 게 있었고 잘못된 선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차라리 뭐 법원이라도 좀 같은 데 들어가면 좋겠어요. 법원이라도 같은 법원에 같은 재판부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개는 그 법원에서도 판사도 보면 아니까 저희랑 우리가 하는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보나마 대형 후배 붙을 텐데 요 사건을 보고 다른 사건들을 이제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망할 일이 별로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근데 다른 법원, 뭐 다른 재판부 들어가면 가가지고 이상한 판결 팍 나와버리면 많이 곤란합니다. 네. 좀 말리고 싶어요. 혹시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차라리 같이 하자 합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 들어갈 때 변호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거 돈 되는 소송이거든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돈 되는 소송인데 아무래도 10명 소송할 때, 100명 소송할 때, 1000명 소송할 때 품이 좀 더 늘긴 하겠지만 1000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료로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인원이 많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패소할 경우도 있잖아요. 패소할 경우에 패소 비용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사소송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내야 돼요. 제가 아까 상대방 김현장이나 대형로펌들 들어올 텐데 얼마 받다 했습니까? 2억씩 받다 했죠.
2억 물어내야 될 것 같지만 2억은 아닙니다. 다행히. 그 새끼들 너무 과도하게 받는 거라서 법정 상한액이 적혀있어요. 법정 상한액이. 법정 상한액이 그 총액이 총 청구 금액이 노동자 전체 청구 금액이 5억 정도가 되면 한 1,300, 1,400 요 정도 됩니다. 법정 상한액이 2억을 줬어도 1,400만 물으면 되는데 1,400도 무슨 10명이 1,400 물어내려면 1인당 140씩 물어내야 되죠. 100명이 1,400 물어내면 14만 물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소시의 리스크도 좀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게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가급적이면 같이 들어가는 게 좀 우리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이긴 하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송 절차. 제가 뭐 돈 벌려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다. 저 얘기 드렸지만 이거 많이 오면 저희 힘들기만 하고 저는 돈 10원도 더 받는 게 없어요. 진짜로.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돈에서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효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시효 중단위원 최고장 혹시 작성하셨어요? 아니요. 최고장이 뭐냐면 별건 아니고 민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시효 3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임금채권 3년이라서 지금부터 역사 3년 치만 청구하게 되는데 소장 넣었을 때 3년이에요. 소장 넣었을 때부터. 근데 소장을 넣으려고 하면 일단 돈도 걷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최고장이에요. 일단 최고장은 돈이 안 되니까. 최고장을 보내면 최고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피제 무효니까 임금 차익 지급하시오라고 회사에다가 통지하는 거를 그냥 최고장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통지하는데 보통 내용 증명으로 보내죠. 우체국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을 증거로 써야 되니까. 사실은 뭐 그냥 팩스로 보내도 뭐 상관없는데 소송에서 명확하게 날짜도 팍팍 박혀있고 증거로 쓰려면은 그 내용 증명으로 보통 보냅니다. 내용 증명이 무슨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고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최고장에는 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정도 쓰고 서명, 내용은 인피제 무효니까 임금 차익 내놓으시오. 그렇게 해서 우체국에다 가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내용 좀 보내면 됩니다. 우표값밖에 안 들어요. 그 서면 연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시간상 그걸 먼저 해놔야 시효가 한 달이라도 빨리 중단시킬 수가 있고 그 최고장을 접수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최고장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6개월 내에 소장을 넣으면 최고장 넣었을 때부터 역사 3년까지 다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최고장 모두 6개월 지나버리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장 보내면 올해 안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먼저 보통은 다 최고장 먼저 보내고 뭐 진짜 빠르게 소송이나 다 모집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소장 넣어도 되는데 보통 나중에 돼서 또 가겠다 해서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최고장 보내놓고 소송이나 최대한 모아가지고 소장 넣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다음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 임금 청구 기간은 가끔 내 퇴사일로부터 3년이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현재부터 3년이에요. 현재 소장 접수 시부터 3년 역사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로 소장책 넣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역사 3년이 19년 7월 이후부터 받았던 임금 있죠. 그리고 퇴직금. 그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19년 6월에 퇴직했다. 이전에 퇴직했다.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뭐 10년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언젠가 더 들을 수 있는데 10년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민법에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하게 되면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청구라는 법리가 있는데 원래는 보통 3년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보통은 3년이고 10년은 잔정 안 되는데 이게 자꾸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불법 파견 소송 한번 들어보셨어요? 불법 파견 소송에서 임금 청구 기간이 10년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이 몇 개 좀 있어요. 여러 개가 대법원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법리랑 이게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 인피제 소송이요. 그러면 그 법리를 갖다 쓰면은 우리도 10년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권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무리있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이기가 와서보다 실효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거 무리하게 넣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 패소 비용. 10년 청구했다가 7년 기각되고 3년 이기면은 70% 물어내야 됩니다. 30% 이겼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또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도 별로 썩 좋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진짜 어쩔 수 없이 나는 무조건 그래도 해야겠다. 패소비용이 있더라도 다 해야겠다 하시면은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는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재판 소요 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1심에만 1년씩 걸리고 이런 집단 임금 소송은 2년씩 걸려요. 우리 대우조선 통상임금 얼마 걸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한 5년 걸렸을걸요? 대법원까지. 1심에만 한 2년 정도 잡아야 되고 항소심은 그거보다 빠른데 한 1년 이내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항소심까지 한 3년 정도 잡아야 되고 대법원에 많이 올라간다. 대법원은 운 좋으면 한 몇 달 안에 끝나고 운이 없으면 진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2, 3년씩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걸리면 5년, 6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 대법원에서 지금 6년 만에 사고 난 것도 있어요. 대법원까지 안 가길 바라야 되고 대법원 가더라도 빨리 나오길 기대는 해봐야겠죠. 혹시 그거 여러분 대우조선이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 산재 유효 사건 대법원에서 2년 전에 이겨가지고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 모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사건에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장 조합 많이 아시던데. 또 패소 비용 고려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가 1억 정도가 되면 740이 되고요. 어떤 상한액이 소가 5억이 되면은 740 곱하기 5가 아니고 1340입니다. 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만약 소가가 10억이 된다. 그럼 1340 곱하기 2가 아니고 좀 적게 늘어나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게 패소 리스크를 패소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저희 잠깐 질문인데요. 네. 저희 1심당 1심당입니까? 신급당 아, 신급당. 1심당. 예. 자, 그래서 1심 지고 2심 지고 3심 졌다. 3심 가서 대법원 졌다. 곱하기 3. 네, 곱하기 3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3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 곱하기 3으로 받아냅니다. 회사에서. 네, 오라나싱이에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기면 다 받아냅니다. 최고장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정도 많이 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을 달아놨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받는 시간은 한 7시 반까지만 또 받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 질문은 다 들리게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에어컨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네. 저희 회사에 지금 재직 중인 분들이 임금 필터제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160명 정도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소를 제기한 분들 결과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 직업하지 않나. 자, 질문의 취지는 그래서- 소송 안 해도 네. 앞에 나간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도 적용해 주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다. 네, 방법은 너무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소송을 몇 년째 하고 있겠습니까? 임기제 말고도 임금 소송부터 해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소송은 기본적으로 몇 년씩 걸려요. 제가 여태까지 소송을 참여 안 했는데 소송 결과가 상소가 나오면은 만약에 지금 소송하면 우리는 19년 7월 이후부터 봤는데 뭐 이게 재판이 5년 뒤에 끝났어요. 5년 뒤에 하면은 19년 안 되고 5년 뒤에 역산 3년 받으니까 한 5년치 날아가는 거죠. 날아갈 텐데 그럼 그 5년 뒤에 소송이 확정되더라도 19년 7월부터 소송 안 할까 다 소급해서 다 지급할 것인가? 네, 저는 그런 훌륭한 경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5년 걸려가지고 몇 명이 말 안 되는 몇 명이 소송해가지고 1인당 3천만 승소했어요. 5년 뒤에. 나머지 한 200명한테 노동자들한테 뭐 저 몇 명 이겼으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너한테도 8년치 소급해가지고 8년치면 3천만 원도 아니겠죠? 훨씬 많겠죠? 1억씩 되겠죠? 1인에 1억씩 줄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미쳤습니까? 네, 그런 훌륭한 사업자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조에서 미리
너무 많은 비용 들이지 말고 대표 소송으로 몇 명만 하자. 그리고 대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전체 조합원들 똑같이 소급해서 과거까지 싹 다 적용해주자라고 단협을 딱 체결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만 적용해줍니다. 그거는 합의로 되어 있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 받으면은 다 진짜 노조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돌았다가 5,000명씩 3,000명씩 소송 들어가겠습니까? 3명, 5명, 2명, 2명, 3명, 뭐 지회자 몇 명만 이렇게 대표 소송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노조에서 힘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하물며 힘도 없는 이 사무직들한테 해주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죠. 뭐 그런 훌륭한 경영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네. 회사를 너무 믿는 거 아닌가 그거는. 너무 믿거나 혹은 누가 자주 받아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이상한 이제 이렇게 좀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소속을 하고 배수 비용은 저기에서 말씀하셔서 이해가 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판결 들어가면은 지금부터 판결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네, 변호사 비용은 저희 기준대로 갈 거고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얼마 해드릴까요? 제가 뭐 마주 정할 수 없고요. 저희가 전체 민주노조 사업장들 이미 저 사무직들 많은 사무금융노조 이런 데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미 기준 정했습니다. 30명까지는 1인당 50 하기로 했어요. 30명까지는 50이고 30을 초과하면은 1인당 비용을 좀 깎는 걸로 일단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품위상품 많이 들어요. 통상임금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받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통상임금 대소송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통상임금 소송은 100명 이상 들어간 사업장이면 일부 변호사들은 착수금 뭐 10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급기야 아예 안 받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승소보수금 아시죠? 승소보수를 20%를 매기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통상임금 소송은 솔직히 이기 소송이었거든요. 보이는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사활을 돈 벌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은 어떻다? 이기질지 불분명합니다. 이게 이기질지 불명하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한 사람은 100% 알 수 있는 사가 있고 그런 변호사라면 착수금 절대 10만 원 이하를 택도는 가입 못 해줍니다. 착수금 적게 하고 뭐 승소보수 20% 올리지 20% 올리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 못 받은 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푸는 돈 많이 들거든요, 소송이. 그래서 만약에 근데 혹시 이거 뭐 한 1인당 10만 원 받고 소송해줄게 대신 승소보수 20% 하자. 그 변호사는 피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 소송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그 사무장이 얘기하거나 모집하고 오거나 뭐 그런 될 거예요. 적어도 이 소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아는 변호사면 절대 착수금 이거 제가 50 이하를 안 받습니다. 저희도 50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른데 좀 그 모집하고 있는 일반 변호사들 보니까 50 정도 모집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믿음 함부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 개인별로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 일괄로 50. 일괄입니다. 일괄로. 100만 원, 1000만 원 청구하든 1000만 원 청구하든 저희가 드는 품은 똑같죠. 착수금 동일하고 대신 승소보수는 저희는 기준 측정 낸게 5.5%입니다. 네, 5.5%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세급자 그 내용 증명 그 대표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두 연명해서 가야 됩니다. 연명해서 보내는 거야 한 명이 이제 대표로 보내야 되는데 연명은 해야죠. 본인도 최고장 보내는 발송인이다 이거 사인을 해야죠. 최고장이 3년이 아직 적용이 안 되신 분들도 보내야 돼요. 아 아직 3년도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왜 꼭 안 보내도 되죠. 3년이 넘어가는 인피의 정리 3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시효가 문제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송은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소송에 참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시효 남은 분들도 그야 뭐 돈을 받으려면 해야죠. 네, 돈을 받으려면 해야겠죠. 다만 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는 있다 시간적으로 곧장 접수 시기에 대한 그런 거고요. 무조건 해야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 질문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지금 계신 분들이 대우조선 사무직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DSM이 자회사였어요.
DSM 정보 시스템이라는 자회사에 있는데 그 자회사에 우리가 지금 뭐 금속 노조에 다 가입은 안 돼 있지만은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자회사 소속이시면 자회사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별도의 소송입니다. 인원수가 이제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 회사들을 별도로 가야 되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하고 같이 뭐 나중에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예, 할 수 있죠. 저희 기준대로. 근데 15명 좀 적으면은 그래도 50인데 일단 거기에 플러스 200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으면. 예. 1인당 50인데 일단 플러스 200 정도. 왜냐면 기본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1인당 금액에 50으로 10명에서 900에 플러스 200 이런 식으로 되는 30명이면은 그냥 50배로 될 것 같고요. 네, 인원이 너무 적으면 기본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얘기 좀 해봅시다. 저희가 어쨌든 다른 데보다 여기만 어디만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게 저희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기준대로 다 똑같이 받아야 돼. 차라리 소송 안 하면 안 했지. 또 질문하시죠. 한 4분 남았습니다. 한 두세 건 부분밖에 질문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기 변호사님께서 요번 질문합니다. 아, 예. 아까 설명할 때 배송 비용은 변호사가 이렇게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자들죠. 예, 승소하면 회사에다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반대로. 자기가 자기 있는 소송한 거와 여러분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돈은 법정 상한액보다 아마 더 낮을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아까 다른 사업장에서 승소했던 그런 것을 많이 접해서 저희들이 여기 온 목적도 분명히 저희들도 하면은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다른 사업자 승소를 많이 했다고 아니요, 그랬어요? 아까 저기 대법원 사례? 대법원 사례. 그거 하나만 예, 보면 예. 지금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이렇게 예, 이슈가 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대우하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면 좀 따로 얘기를 하면 좀 솔직히 여러분 벌써 솔직하게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퍼센테이지로 저 원망 얘기 드립니다 사실은. 근데 요 사건은 퍼센테이지로 얘기 드리기가 참 제가 무슨 뭐 부담도 아니고 지금 뭐가 형성돼 있어야 퍼센테이지 얘기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면 거의 뭐 무당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지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확실히 유리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는 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요거는 좀 더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크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예. 모임자들은 제외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임자? 보입니다. 아, 부서장이라든지 부서장. 예. 부서장은 제외시키고 가스대 안 있는데 하냐. 그분도 인피제 안 하죠. 예. 예. 그 부분에서 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데 적용되지는 않나요? 그분들은 인피제를 안 하면서 나머지는 인피제 하는 게 우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아니냐. 그거요. 뇌야지 그런데요. 모임이 전체 관리 끝나면은 중에서 그거는 이제 다른 법리가 되고 물론 근기법 6조 헌법과 근로법 6조에도 그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 외적인 사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금지구역이 있고 그것도 강행 법규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약간 맞는 키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다 뭐 차별 무효다 이렇게 하면은 잘 법원 인정 안 해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임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무효로 법원을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피제가 조금 부당하다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 한수 보탤 만한 사정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신 부분이 자, 지금 그 최고장으로 회사에다 발송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하면은 모든 그 개인 신상정보가 다 이제 회사에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회사에서는 이 사람 그 소송에 불이익 주는 거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불이익이 어떤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면 소송에 뭐 들어가면 다 노출이 돼요. 예, 노출됩니다. 노출돼야지. 취업장 보내고 소송 보내고
당연히 노출이 되고 그렇지.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송을 한다거나 최고점 임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법 위반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뭐 임피지 이것도 잘못된 건데 몰라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원래 노동 현장에는 사용자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걔네가 뭐 무슨 부담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 협력업체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는 더 합니다. 협력업체는 임금 체불도 많지만 심지어 그 4대 보험료 있잖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4대 보험료도 노동자 부담을 줄이고 공제해놓고는 그거 공단에 납입을 안 해요. 이것들이 몇 달째 그런 짓까지 합니다. 그거 당연히 불법이겠죠. 여러분 생각해도 당연히 불법인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걔네가 갑이고 우리 을이라서 이건 역시도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을이라서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이 바로 노조입니다. 우리가 단결 노조가 어서 팀을 가지고 대규모 인원이 우리가 지금 과반수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통상의 소송도 현장직들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 우려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함부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알아서 하셔야 돼요. 진짜 감수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막을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노조 힘을 키우든지 소송인단 나갔다가 다수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러면 묻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50 절반의 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그 절반 전부를 괴롭힐 수 없잖아요. 예. 힘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노조도 있는 거고. 저기 그 임금 피크에 대한 뭐 사전 설명이라든지 예. 또는 그 어떤 그 서명지를 예. 아예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임금 피크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뭐 메일로 해가지고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소송을 만약하게 되면. 미리 뭐 최고자 안 보내고 하면요? 아니 제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임금 피크지에는 사전 설명도 없고. 아 회사가 예전 도입할 때. 네. 아 예, 당연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아, 유리한 그것도. 사정이라고. 예. 근데 설명을 안 하진 않았던데 보니까 잘 보니까. 아니 저희 회사. 15명 회사.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유리하고 거기는 취업규칙 변경해서 한 거죠. 아마도 그 뭐 거기는 임피제가 차별이라서 무효다. 이전에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다로 이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대교처럼. 네. 하나 길이 됐으니까 승소왕식 혹시 올라가는 거죠? 임금 피크제랑은 정확히 동일하진 않은데 저희 사무직군들 중에 2009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 그 잡쉐어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 갖고 임금이 감액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연차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그게 사항들이 뭡니까 잡쇼 여기? 잡쉐어링이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줄여서 더 많은 인원들을 뽑자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근데 왜 누구만 깎고 누구만 안 깎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안 깎고 이미 있던 사람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안 깎고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 신규 입사자들한테 네, 네. 요 사례에 대해서도 그 쟁점은요. 일단 현재까지의 판례는 네. 그 솔직히 웃기잖아요. 그 입사 연도 가지고 차이가 너무 심각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변경한 게 기존 직원들과 그 신규 몇 년도 이후 입사자들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주장을 저희 내부에서 해왔는데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신규 입사자한테는 좀 다른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규 입사할 때 그 불리한 취업규칙 노동 조건을 강수하고 들어온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기대이익이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현재 대법원 판례인데 그게 93년에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판례는 좀 바꿔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바뀌는 날에 오면 지금 대법원 구성 좋을 때 바뀌면 좋겠는데. 그 판례가 바뀌기 전에 시범 삼아 집어넣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용기 있게 소송해 주시면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폐소비용까지 감수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생각하고 할게요. 아 그래요? 네. 하나만 더. 지금
지금 현재 자, 질문 30분까지만 받으면 되겠죠? 너무 네. 아마 빨리 가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까 보니까 그 대형 녹음에서 네. 어떤 그 인기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수익을 바꾸라 이런 내용 있던데 이거를 해결하기 바라면 최근에 임금 TF라는 거에 임금 특별의 제도를 바꾼다든지 완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해도 저희들이 임금을 받는 부분은 소송에서 이기는 거고 그 이후 거는 제도가 맞습니다. 바뀐 이후 거는 뭐 그대로 예, 제도를 회사가 노사합의로 지금 바꾸고 싶어 지금 뭐 이미 뭐 뽀뽀 온다고 하는데 바꾸면 이 소송 진행 아니 그건 아니고 소송 기간 이전은 바꾸기 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예, 바꾼 이후는 별도로 또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바꾸게 되면 바꿀 때뭐 절차 정당하게 막 노사합의에서도 동의하고 막 이렇게 진짜 좀 적법하게 좀 바꿨다. 노동자들이 좀 다수가 좀 동의해줬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임피제는 이제 무효로 판단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이것도 알고도 우리가 합의해준 거니까 그건 생각하셔야 되고 합의와 상관없이 과거분 이미 발생한 적용받은 임피제 부분은 소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2년 차인데 인건비가 네. 관행률이 그러면 관행률이 아까 40% 그 41% 됐는데 저희들은 그럼 한 10% 1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년 차의 경우에 그죠? 2년 됐을 경우에 아 예. 네. 그럼 소송 기간 그 기간도 2년으로 짧아지고 청구 기간도. 예, 청구 기간. 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질 수도 있냐고요. 네, 아까 전에 보니까 자, 1년 차는 10%고 2년 차는 뭐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임피제 무효는 예, 전체 임피 제도 자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건 크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 없습니까? 네. 예,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이요? 네.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최고점 흡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내 올 연말까지 소송 일단 모집해서 소송 흡수하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이미 진행되고 소송이 엉망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좀 빠르게 소송 일단 모집해서 소장을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저장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뭐 사실 뭐 소송에다 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한 10월, 11월에 소송에다 최종 모집해가지고 접수한다. 그럼 또 불만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 뭐 한다고 빨리 넣어야지. 니 때문에 내가 상속까지 못 받는다 아이가. 뭐 한다 기다려주노.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다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 얘기 드리는 경험상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추진하시는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지회장님 같은 분한테 최고장을 하시는 게 아마도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해주신 김구현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다시 드립니다. 예, 최고장은 접수를 해야죠. 저희가 단 한 명의 노동자의 단 10원의 노력도 함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 참여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겼을 때 또 받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쁨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도 많은 소송 참여를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이제 착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소송을 들어갔을 때 회사가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직주에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바꾸고자 할 때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 개인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불이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과 동료들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대우조선을 지키고 그리고 거제시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오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참여와 용기를 보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는 것도 고맙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어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저희 지회장님 지금 네. 아까 140명쯤 된다고요? 107명 지금까지 제가 접수 받은 거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참여하겠다는 분이 107명. 107명인데 전원이 다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변호사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위임장이 작성이 되고 위임장 작성해야 되죠.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송 참여에 대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 다 받고 소참여 도장이나 서명을 다 받은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107명 전원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요. 아직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후에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장이 접수되는 전날까지 저는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안 되니까 많이 아쉽네요. 제가 전부터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회장님께서 107명 외에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한 게 140분 정도 되는데요. 140명인데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거기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도 참여한 분들도 있고 해서 진짜 뭐총 몇 명이 되는지는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이 1년차 분들은 많이 망설이던데 네네. 안 되니까. 그게 왜 그런 그분들이 이번에 안 해도 또 기회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소송에 한번 들어가고 나서 소가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이제 1년차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고작해봤자 6개월 정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50만 원 내고 하면은 얼마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승소를 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돈이고 패소를 한다고 해도 100명 이상이 접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만 지출을 해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따로 나중에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아, 예. 그렇게 하기에는 인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대출 받고서 대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0만 원을 줬었죠. 그 당시에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안 받으신 분들이 사무직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만 참여하고 100명은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100명은 돈을 못 받았고요. 참여한 인원들만 돈을 받고 모든 게 종료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못 들었는데 지금 참여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소송에 참여 중인 대우지회에다 문의를 했더니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2년차 되시는 분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하면은 그래서 1심까지 2년 걸리고 2심까지 3년이 걸린다면 네. 결국 3년 정도가 걸린다면은 2년치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네. 2년차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참여를 하셔야 되고 네. 1년차도 참여를 하셔야지만이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적극 참여하시겠다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됐던 내용들,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공유가 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도 판단이 도움이 될 거고요. 가능한 저도 참여를 하도록 독려를 계속 할 거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되도록이면 안심하고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폐소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스럽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참여가 적으면 폐소 비용도 적은 쪽으로 나오겠죠. 총액이 작아질 테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계속 가면서 지금 이렇게
참여 인원에 대한 그 좀 공유를 할 겁니까? 네,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또 사람인지라 또 생각이 변하고 그럴 바뀔 수 수가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네. 했을 때 서로가 부담이 되면은 뭐 이게 또 그럴 안 수 되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소장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기까지 받을 거고 그 소장 최종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진행률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단계에서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빠지시겠다는 분은 그때 얘기를 하셔갖고 하면 빠지게 또 해드릴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년, 5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은 변호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넣어놓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응당히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본인이 이제 딱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확률이나 이런 것들 수치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일 뿐이지 뭐 많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승소 가능성만 보고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그 사람들이 그 KT 그 판결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많이 실망하는데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 판결 전이라는 거 아니실까요? 대법원 판결 전에 심리가 전부 끝난 상태고 네. 그게 대법원 판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시 KT도 다시 23일 가야죠. 네,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판결 같은 거 저도 많이 찾아보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지금 3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은 따로 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은 변호사들끼리 소통을 해갖고 같은 전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보든가,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몇 명이 정도 열세. 지회장에 있는 거기는 위원장입니다. 예. 그 위원장 회하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어떤 뭐 이렇게 소식을 전혀 못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는 뭐 어떻게 설명을 어찌 했는지 몰라도 좀 많이 좀 뭐랄까 참여 의사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동영상 끄고 말씀드릴게요.